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모아서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입니다. 20대 대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당제 연합 정치를 보장하겠다면서 제3지대 후보들에게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용이라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표 계산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대선 전국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특임교수, 대구 가톨릭대 장성철 특임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빼고 무이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꼽아봤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대선을 13일 앞두고 통합 정치를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선거용이다라고 지적을 했고 송 대표는 선을 그었는데 아니다라는 얘기했죠. 어떻게 보세요? 일종의 승부수를 띄운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마지막 승부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중요한 승부수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되는 모양새를 취하고 난 뒤에 지금 송영길 대표 이재명 민주당이죠. 후보와 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박빙으로 좁혀졌더라고요. 좁혀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통합 정치를 제의함으로써 사실상 지금 윤석열과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도 저지하는 것도 있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 또 플러스 심상정 후보와의 연대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반문 캠페인에 맞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포위하는 연대를 하나 만들겠다는 그러한 속셈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통합 정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중도 무당층들 같은 경우는 그대 정당의 이런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이 아주 심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색을 내고 있는 분들을 포용하기 위한 또 그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180석의 국회의석에다가 새로운 대통령 권력까지 갖고 갔을 때의 정치적인 상당한 독선이 예상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또 희석시키려는 정치적 포석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승부수이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효과가 좀 있을 거라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연대의 대상인 통합 정치의 대상인 지금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사실은 심쿵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시큰둥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거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의 제안 자체의 진정성, 실천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런 좋은 제안들을 그러니까 지금 재작년 그러니까 21대 총선에서 엄청난 의석을 갖고 난 뒤에 왜 진지하게 이렇게 정치 개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통합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그런 있는 거거든요. 걸 갖다가 왜 이제 와서 제안하느냐? 그래서 보여주기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문제는 안철수 후보나 지금 심상정 후보의 생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지켜보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인데 아마 적잖은 유권자들이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 같은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냥 별 반응 없이 유권자들도 동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럴 거예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것은 국민과 상대 당, 야당, 연대 대상 후보들에게 비웃음을 살 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런 소신이 있으면은 그렇게 실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고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치 개혁에 대한 의도가 있었으면 진정성 있게 이행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루짜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제 그냥 제의를 하고 그냥 그걸로 끝.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이것을 갖고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대선 전에 빨리 처리한다? 이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야당 연대 대상자들과 함께 연대해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도 없는 구조잖아요. 네, 네. 한번 발표하고 끝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런 발표를 왜 했느냐? 이슈를 주도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거대 담론이 상당히 사라진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거티브만 있는 대선인데 국민 여러분 저희는 정치 개혁도 계획하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당입니다라는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진정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주목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왜냐면은요. 예. 예를 들면 지난달 25일 날 네네. 송영길 대표가 정치 쇄신안을 발표했어요. 네네, 맞아요. 그때 뭐 예를 들면 이상직 의원, 윤미향 의원 제명 처리하겠습니다. 이러고 동일 지역에서 사선 의원들 연임 금지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윤미향 의원, 이상직 의원 못했잖아요, 제명. 그리고 사선 금지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추가적인 추가적인 행동이 조치가. 나오지도 않았고 586 의원들 같은 경우에 동참하는 의원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뿐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자기네 당의 여러 가지 개혁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당이 어떻게 다른 국회 당과 전체적인. 정치 개혁을 논할 수가 있느냐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고 진정성도 없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윤석열 후보를 뭐 일종의 고립을 시키자는 전략인 건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좀 다양하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 마초적이다, 뭐 무서울 정도다, 뭐 예를 들어 구태스럽다, 뭐 이런 난폭하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좀 비하하고 좀 깎아내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좀 열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근거들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반윤연대라는 걸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정치개혁 논의를 제안을 하는데 네네. 상대 후보가 마초적이기 때문에 뭐 안 된다 뭐 이건 좀 얘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송영길 대표는 오히려 사실상 윤석열 후보에게도 제안하는 거로 봐도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반윤연대냐 이건 이제 잘 모르겠는데 네네. 노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지금 쭉 어떤 걸 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 이런 건 얘기를 하는 걸까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 어쨌든 후보들 간의 어떤 구도를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네네. 이제 반윤연대는 아니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가 결렬된 상황이고 그리고 심상정 후보하고는 뭐 이 겹치는 어떤 유권자층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구도를 좀 정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겠는데 이건 이제 후보들 간의 구도는 정리가 안 될 가능성이 이제 큰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정권 교체 여론이 그 여러모로 뭐랄까요 경계하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는 게 곧 문재인 정권 시즌 2 그러니까는 네, 민주당이 연장이냐. 그렇죠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모습인 건데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걸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똑같이 다시 재집권한다기보다는 여러 세력들하고 뭔가 함께하는 그림을 만들어서 이런 방향으로 좀 앞으로의 정치를 이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제 장성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짜리 이슈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좀 더 이 디테일한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 개혁을 하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선거제도의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는 오히려 정의당하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온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갑자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개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물어보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 거고 뭐에 동의하라는 거냐. 이게 좀 의문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이 정치개혁 의제에 대해서 일단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고 네네. 그리고 추가로 그러면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그러면 이 이재명 후보가 집권할 경우에 통합정부 그리고 국민내각 이런 걸 꾸릴 테니 함께 공동의 통치를 한번 해보자. 이런 구체적인 제안까지 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아직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표심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이제 효과를 좀 노리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꼭 안철수 대통령이 탄생했으면 좋겠다. 또는 심상정 대통령이 탄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네네. 이번에 표를 최대한 많이 얻어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많이 얻어서 그걸 어떤 미천으로 해서 대선 이후에 뭔가 좋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뭐 그런 것도 방법이지만 이 자신이 이제 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이 후보들과 이 후보들이 소속돼 있는 정당들하고 네네. 같이 공동의 뭔가 이런 모습들을 네.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좀 우회로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꼭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서 그런 그림을 만드는 것도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위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또 방안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 앞에 쭉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그런 효과를 이어지려면은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그러한 신뢰를 줘야 되고 그러니까요. 아 그렇게까지 갈 수가 있겠구나 현실적으로 가능하겠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침 이제 토론을 한다는데 네네. 정치 분야에 대해서 그렇죠.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하면서 이후에도 계속 이 어떤 여러 가지 제안들이 이어져야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장 교수님, 앞서 왜 하루짜리 그냥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럴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아까 앞서 제가 차 교수님께 여쭤봤던 민주당이 180석을 얻은 지가 이제 2년이 돼가는데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좀 진작에 했을 텐데 지금 선거 국면 그리고 이제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지지율이 정말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이 시점에 내놨다는 것 자체가 좀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은 이제 보여주기식 아니냐라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이 좀 잘못됐다라는 평가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을 제안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 국민의힘이 제1야당입니다. 제1야당을 제외하고 어떻게 이런 정치 개혁안을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심상정, 안철수 후보와 연대해서 예. 좀 표를 더 얻기 위한 하나의 꼼수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작년 11월 달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의원들하고 입법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패스트 트랙에 태워가지고 네. 단독 처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중요하고 진정성 있게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법안이라면 진작 준비를 해가지고 170석, 180석의 집권 여당의 의원수를 통해 가지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안 그랬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선거 13일 앞두고 발표했습니다. 이걸 진정성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꼼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유권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흔드는 이슈가 될 수 있을지 정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루짜리 보여주기식 일종의 뭐 쇼에 그치게 될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를 언급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의 최근 지지율이 뭐 좋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인데 몸값은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지율은 떨어져도 몸값은 급등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는 일단 현재로서는 좀 결렬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공개적으로 또 안철수 후보의 러브콜을 보내고 안철수 후보가 꺼내들었던 뭐 다당제, 결선투표제를 다시 한번 또 이슈화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구애를 계속 후보들이 좀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뭐 단일화가 결렬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뭐 지금 그러니까 사자 구도의 양강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양강 싸움이 결국 5% 이내의 초박빙의 승부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갖고 가는 5% 정도의 그 표심이 어느 정도 내 쪽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가 그렇죠. 상당히 승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안철수 후보하고 뭔가 연대의 모습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일화만 이루어낸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양당의 구애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몸값은 상대적으로 뭐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 어제 지금 국민의힘 주변에서 일어난 사항들을 본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를 잡기 위한 노력들이 정말 눈물겨워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이 국민의힘 소속의 과거 정당에 다 몸담았던 이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또 이 전직 의원들 한 300명이 모여서 단일화하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지금 사실은 지금 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사실 결렬되고 난 뒤에 나름대로 감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당 대표를 겨냥해서 딴 사람도 아닌 이 지금 당의 그 선거 총괄 본부장인 건영세 본부장이 당 대표를 비롯해서 이 지금 사감과 이런 걸 갖다가 조금 대의를 생각해서 미뤄라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사실 이 지금 총력적으로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다가가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지금 관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지금 TV 토론이 하죠. 있지만 TV 토론 끝나고 나서 지금 투표 용지 인쇄가 들어가는 게 28일인데 26, 27 이틀이 남잖아요. 이 주말 동안에 과연 윤석열 후보가
진정성 있게 안철수 후보에게 얼만큼 다가갈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금 그 이번 주말에 뭐 두 사람의 그러니까 모임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뭐 결국 윤석열 후보의 지금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뭐 그 윤석열 후보의 그런 절박성을 얼만큼 보여줄 거냐의 부분인데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놓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 정치 교체라고 한다면 네네. 그 정치 교체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 예를 들면 연금 개혁이라든지 네네. 정치 개혁이라든지 노동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보여줘야 되는데 어제 이 국민의힘이 발표한 공약집에 보면요. 공약집에서 중요하게 지금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연금 개혁입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단판을 대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민주당에서는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민주당이 급하게 통합 정치를 내세우면서 안철수 후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안철수 후보하고는 일종의 만약에 경제적 용어로 M&A, 인수 합병을 하려고 한다면 예. 아마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는 MOU, 그러니까 양의 각서만 해서 연대를 해서 일단은 안철수 후보가 저쪽으로 가는 거 막는 거 정도만 해도 된다.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네. 그러나 절박성은 양쪽 다 똑같이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M&A와 MOU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단계를 지금 걷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 교수님 어떠세요? 사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러브콜을 계속 좀 보내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 자체는 좀 굉장히 윤석열 후보한테는 굉장히 분명하게 선을 좀 긋고 있는 느낌이 들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주말에 안철수, 윤석열 후보가 회동하나라는 게 지금 최대 화두예요. 후보끼리 만나냐? 그렇죠.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안 만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리면 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토, 일, 월 이렇게 해가지고 2박 3일 열정 열차라고 해가지고 일정을 다 기차 타고 잡아놨어요. 다니는.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토요일 날은 열정 열차를 타지만 일요일은 열정 열차 안 타고 일정을 통으로 비워놨어요. 지금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27일 날 뭔가 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두 분 사이에 단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열어놨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건데 네네.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다른 사람 다 빠져라. 내가 단일화 문제에서는 내가 이제 주도해서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네.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일 날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주목을 하시고 그때 단일화가 된다면 28일 투표용지 인쇄일 전에 네. 전격적인 양강 후보의 회동을 통한 단일화가 성사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관전 포인트가 네. 27일이다라는 네.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글쎄요, 안철수 후보가 과연 단일화를 할 것인가?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의 시간이 다 지났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다음에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니 완주 얘기를 계속 했는데 하도 단일화를 물어보니까 내가 단일화 방법을 제시한 거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결국은 완주로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가슴이 뛰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단일화 제안할 때 그리고 결렬 선언할 때 그리고 이제 두 후보가 만나는 이벤트 네. 다 뭐 일요일 날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거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보이는 게 지금까지 모든 이제 단일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두 후보가 만날 수도 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조건들을 얘기하고 있다. 다 국민의힘발 뉴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결정할 거냐가 이제 남아 있는 것일 텐데. 예. 그런데 두 후보가 만나가지고 이제 단일화에 합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나 이런 건 지금 얘기대로 하면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건도 그리고 어떤 같죠. 담판을 하는 것인데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조건 없이 그러면은 뭐 이렇게 사퇴를 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 대선에 한해서는 조건 없이 사퇴하는 거지만 이후에 이제 정계 개편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의 사항이 또 따라붙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예. 근데 안철수 후보로서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시간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이런 책임이라든가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커지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투입된 자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 네, 운동이라든가 네. 이런 비용이나, 것들에 대해서. 네.
이게 꼭 비용의 문제도 문제지만 네네. 단일화를 제안했다가 거뒀다가 그런데 다시 또 이 윤석열 한다는 후보를 게. 만나가지고 다시 또 합의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그걸 상쇄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윤석열 후보가 보장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조건들을 여러 가지 그동안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공동정부를 뭐 합의를 해보자 또는 이제 당권을 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합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당권에 뭔가 지분을 나누고 공천권도 나름대로 배려하는 걸 해보자 또는 뭐 또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이제 대선에서는 철수하더라도 뭐 다른 종류의 선거에 또 나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보자던가 이런 얘기 여러 가지 했는데 사실 네. 근데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 합의할 수 있는 구조냐 이것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 엊그제부터 계속 뭐 폭로전이니 뭐니 해가지고 네, 해놓은 여러 네.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미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폭탄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터질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약속을 얼마나 해주고 그것을 얼마나 지킬 수 있다는 신뢰도를 얼마나 줄 수 있는 거냐 이게 상당히 좀 비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전향적인 판단을 하기는 상당히 그 문이 좁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결단을 하면 되는 문제라는 그 마지막 결단이 남기 때문에 그걸 할 것이냐는 안철수 후보의 마음에 달린 거여서 완전히 가능성이 제로까지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뭐 할 수 있는 것이죠. 안철수 후보가 대선을 완주할 것이냐, 선거를 완주할 것이냐, 아니면 단일화를 통해서 뭐 중간에 이제 뭐 누군가와 병합을 할 것인가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단일화를 한다면 사실 안철수 후보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게 단일화였는데 네. 이번에도 단일화를 하게 되면 정말 낙인이 찍히는 게 아니냐라는 부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런 측면들 때문에 상당히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단일화에 선뜻 동의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안철수 후보의 결단에 딸렸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윤석열 후보의 결단이 훨씬 더 큰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카드를 윤석열 후보가 그렇죠. 내밀 수 어느 있느냐 걸 내놓을 수 있냐의 부분인데 과거 지금 우리 이번에 8번째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8번째 대통령 선거인데요. 네네. 그동안에 사실상 가장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단일화했던 게 97년도의 DJP 단일화, 그 2002년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였어요. 네네. 그럼 97년도 DJP 단일화에서 김대중 후보의 절박성이 보였던 거거든요. 김대중 후보가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도 채 안 되는 그 김종필 후보, 자민련 총재에게 총재죠. 정권의 절반을 내놓겠다는 정도로 절박하게 다가갔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었던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2002년도 노정 단일화 때는요. 네.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3위가 노무현 후보였어요. 2위가 정몽준 후보였고 후보. 그렇다고 한다면 3위가 2위하고 단일화 하자 했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왜 하느냐. 그러니까 한나라당 정권이 들어서는 안 된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내를 던지겠다는 희생을 그러한 하겠다.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유권자들의 또 마음을 흔들었던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의 뭔가 엄청난 그렇죠. 걸 내놔야 된다는 절박함과 얘기네요.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예. 안철수 후보의 마음도 흔들 흔들릴 수 수 있겠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뭐냐는 거죠. 그렇죠. 내줄 수 있는 것이 뭐냐인데 그 부분은 앞서 뭐 이야기했던 연금개혁, 뭐 정치개혁 이런 것들이 다 아우르면서 네. 플러스 알파가 또 필요한 것이죠. 네, 그것은 네. 뭔지는 그건 윤석열 후보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안철수 후보의 니즈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네요. 교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네.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완주를 했을 때 정치적인 미래가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완주를 했을 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2016년 총선을 거치면서 2017년도 대선 때는 기본적으로 21%의 득표율을 얻었고 원내에서도 대략 한 38석의 국회의원들이 안철수라는 정치 지도자를 뒷받침해 줬어요. 그래서 향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보를 걸을 수 있었는데 예. 만약에 올해 완주를 해가지고 지지율이 네. 대략 한 7, 8% 한 자리 숫자 나오고 따르는 의원은 3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세력을 갖고 어떻게 지방선거 치르고 어떻게 총선 대비하고 어떻게 그 다음에 대선을 준비하겠느냐. 정치적인 입지가 되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윤석열 후보와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하고 예를 들면 뭐 국무총리를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행정부 안에서 장관 요직을. 자리를 몇 개 좀 이렇게 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정책 입지를 보수 우파 진영에서 자리를 잡으면 향후에 여러 가지 활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안철수 후보가 요구하기보다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원한다면 지금 주말에 시간을 비워놨다고 하시니까 윤석열 후보가 뭔가 안철수 후보에게 뭐 대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정말 그럴 만한 큰 뭔가를 선물을 주는 모양새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윤석열 후보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예. 지난 한 달 전에 네.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죠. 저 윤석열 정부는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예요. 네네. 그 정부를 안철수 후보가 맡아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예요? 국무총리라는 자리를 좀 맡아달라는 얘기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예우할 생각은 있다. 이런 생각들을 두 분이 만나서談判 형식으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이슈 좀 넘어가면서 다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슈와 연동되어 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의힘 또 이준석 리스크라는 저희가 물음을 던지는 이슈를 잡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일화 과정에서 계속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어떤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심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있습니다. 앞서 평론가님이 말씀 주셨던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조롱 섞인 발언들, SNS 뭐 이런 부분에서 과연 단일화로 가는 과정인가? 이게 원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좀 드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나름대로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은 뭐 이 여러 가지 협상에는 뭐 굿캅, 배드캅 협상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이제 입장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이제 거부하는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자신이 어떤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막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안철수 후보 쪽에서 또 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것들이나 네네. 이런 것들을 또 방어하는 행동이기도 하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이 또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의. 그런 현상인 건데 그런데 이준석 리스크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상황들이라는 네.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정도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일정 정도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윤석열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제 빠지는 걸 막는 걸 넘어서서 네네.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실을 주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특히 이준석 대표가 그 국민의당의 이제 유세 차량을 이제 뭐 거기 탔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 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뭐 유서를 써놓고 그러면 가는 거냐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이 한국의 우리 사회의 유권자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그렇죠.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자중해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넘어서 네. 이런 것들이 그럼 단일화 이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냐, 뭘 네네. 보여주는 거냐라고 하면 네. 아까 차 교수님이 얘기하신 이제 M&A와 MOU의 비율을 네. 제가 좀 빌려와서 말씀드리자면 네네.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어떤 절실함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MOU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절실한 거죠, 그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일화가 될 리도 없는데 네. 이재명 후보하고는 단일화가 될 리가 없는데 어쨌든 이런 정치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과연 M&A가 절실한 거냐? 이게 의문일 수밖에 없는 게 이준석 대표의 이런 행동도 그렇고 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는 다를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그 정도로 M&A가 절실했다라고 하면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받았어야죠. 그거를 계속 받지 않고 이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예를 들면은 안 된다. 정권 교체의 대의에 안철수 후보가 따라서 정리하면 되는 문제인데 두 후보 간의 이제 지지율 격차가 이렇게 크게 나는데 여론조사 단일화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 거냐 이런 반응을 하면서 사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게 내버려 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절실함이 이제 있는 거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장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이 국무총리라든가 이런 네. 걸 보장한다든가 이런 것은 말은 해줄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안철수 후보가 그걸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뭔가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권에서 국무총리가 내가 될 수 있다.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국무총리라는 거는 지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국회 의석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가 되게 어려울 것이다라고 안철수 후보 생각할 것이고 그러니까 과거의 이제 사례들 DJP 연합이라든가 네네. 이런 부분들도 DJP 연합을 뭐 내각제 개헌이라든가 이런 걸 걸고서는 네. 성사시켰지만 그 결과가 나중에 가서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DJP 연합이라는 구도를 보면은 당시에 김종필 총재의 자리가 지금의 안철수 대표의 자리일 텐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뭐 이 서산을 벌겋게 물들이면서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조건이냐는
이제 여전히 의문인 것이고 오히려 마지막에 가서는 서로 의원 빼가기 하고 뭐 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게 바로 이 승부수를 던지는 방식의 단일화였기 때문에 네네. 그때는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의 단일화가 될까 말까도 이제 이슈였지만 네네. 노무현 당시 후보가 저렇게 승부수까지 걸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선 끝에 뭔가 쟁취해냈다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정몽준 후보가 지지 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접근은 이런 여러 가지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로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카드를 뭘 꺼내들 것이냐? 그러니까요. 상당히 꺼내들 만한 카드가 좀 제한적일 여러 가지로 수밖에 없는데 없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어떤 정계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네. 포괄해 갖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준석 대표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네요. 대선 이후에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 간의 어떤 합의나 이런 걸 통해서 정계 개편이 될 경우에 이준석 대표의 권한이라든가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거냐. 상당히 본인 입장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복잡한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뭘 약속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상당히 좀 비관적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비관적으로 보셨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떤 카드를 꺼내 들 수 있을지 어떤 선물을 안겨줄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준석 대표죠. 이준석 네. 대표의 최근에 말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뭐 본인의 말을 하고 SNS에 글을 올리는 것들이 조금 기대와 다르지 않나. 사실 이준석 대표가 영선에 30대 당대표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이런 발언들은 뭐 기존 정치를 그냥 답습하는 거 아니냐. 네. 비난하고 뭐 때리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실망감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뭐 이준석 그 당대표의 요즘 행동을 본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양날의 검이라는 양날의 생각이 검이다. 들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 캠페인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당대표의 반짝반짝하는 참신함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뭐죠? 그러니까 지금 열차 타고 다 돌아다니죠. 열정열차라니까. 네. 열정열차라든지 그리고 강주에 가서 복합 쇼핑몰에 대한 그 이슈를 던져서 상당히 또 민심을 상당히 요동치게 관심을 만든다든지 받고, 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해요. 나름대로 감각도 뛰어나고 그런데 아까 말실수라고 그랬지만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 그 말실수가 아니고 의도를 갖고 다 하는 거거든요. 실수가 아니다. 예, 실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계산하에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계산 자체가 너무 구태 정치의 패턴하고 또 닮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에 있어서는 참신한 발상 이런 것들은 네, 분명히 네. 보이는데 나머지 이런 부분들 은행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존의 그런 거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답습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신문에는 보면 이준석 리스크가 다 야권 단일화 최대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지금 제목이 뜰 정도로 지금 이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에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이준석 리스크가 중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중간에 한번 또 들었다가 지금 막판 네. 국면에 또 다시 노는 불거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지켜보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볼 거냐의 그렇죠. 문제죠. 그게 가장 지금 중요합니다.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결렬을 선언했는데 우리 아까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신이 여론조사에서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던졌는데 네네. 이걸 갖다가 지금 윤석열 받지 후보가 않았죠. 받지 않았잖아요. 뭐 역선택 어쩌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논리는 됐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내가 이만큼 높은데 지지율이 지금 지금 한 서너 배, 그러니까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는 후보가 뭘 하자고 이런 식의 정치적 오만함을 보인 거거든요. 이 오만함이 지금 이준석 후보가 결렬 이후에 하고 있는 단어에도 그대로 묻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연속선상에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런 부분들을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부분인데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요. 항상 그 국민들의 마음이 확 바뀌는 부분은요. 네. 이 항상 정치하는 그 정파가 오만함을 보일 때는 항상 돌아서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리스크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라는 거죠. 사실 이런 이준석 후보의 발언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자성하라 질타하는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처음 보는 현상이 또 나타났죠. 사무총장이자 총괄선대본부장인 권영세 본부장이 공개적으로 어제 아침에 사심을 버려라, 사감을 네네. 뒤로 해라라고 하면서 사무총장이 당대표한테 공개 경고를 하는 이런 희한한 상황을 그러게요. 국민들께서 현재 목도할 수가 상황을 있었다. 좀 보여주고 있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조심해라. 네네. 당대표 비롯해 모두가 사익을 뒤로 해야 된다. 정권 교체 앞에 우리가 그냥
자중하고 네. 자해하자 막 이런 얘기인데 지금 저런 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내가 뭘 잘못했어라는 반응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준석 대표가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네. 아니 조롱하는 것은요 제가 당 대표로서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어제 부산에서 우리 당 후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공격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방어적 차원에서 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고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경쟁 방식의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가 없습니다. 그냥 안철수 후보 사퇴하시면 저희가 적절하게 잘 이해할게요. 이런 식으로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비판받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는 사퇴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단일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좀 유감인 것은 그래도 지금 대선 국면이고 그렇죠. 이준석 지금 당 대표는 홍보 미디어 본부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 대표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 당 대표라는 자리에 무게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우리 후보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친 것뿐이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말실수는 아니네요. 일단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발언이었고 SNS 피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제 일관되게 본인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항상 설명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SNS를 활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짧은 단문의 어떤 메시지를 올리고 그런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의 장점이 있고 나름대로의 이제 2030들의 이제 이 어떤 흡인력이랄까 이런 네. 게 있는 것이고 그렇죠. 제가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뭐 저런 모습도 있지만 화면에 보는 이런 모습도 있지만 광주의 복합 쇼핑몰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단지 광주에 이게 없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한 논리를 나름대로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유세를 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역할 분담이 지금 상당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는 좀 의문인데 이런 부분들을 서로 좀 협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광주의 복합 쇼핑몰이 왜 들어서지 않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거칠게 접근을 하거든요. 이 광주에 있는 어떤 민주화를 바라는 어떤 그런 투쟁력이 저하될까 봐 이 여당이 이 광주의 복합 쇼핑몰 유치를 못하게 만든 거다. 해주는 거다.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 얘기 들었을 때 광주의 유권자들이 과연 그 발언을 호의적으로 생각할까요? 이거 우리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오히려 이준석 대표처럼 합리적으로 지금 광주에 있는 젊은이들도 다른 지역에 있는 이제 젊은이들처럼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맞는 그런 이제 인프라 시설을 갖춘 도시에 살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광주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 영남에서도 좀 소외되어 있는 도시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장점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받아주지 않는 것 같고 또 윤석열 후보의 나름대로 어떤 포용력이랄까 이런 과단성이랄까 이런 모습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거기에 또 흠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서로 간에 이렇게 좀 뭐랄까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 그런 그러게요. 국면들이 좀 이어지고 엇박자가 있어서 나오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 그렇죠. 서로 간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게 그게 결과적으로 단일화 이슈에도 이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데 그 점에서 여러모로 아쉬운 그런 얘기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앞서 27일 주목하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준석 대표의 이런 발언이 나온 상황에서도 27일 주목해야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27일 지나면 단일화 하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투표용지에 없고. 이름이 새겨지는 시점이 지나죠 이제. 그렇죠. 이렇게 지금 극명하게 서로 감정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3월 4일하고 5일이 사전 투표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3월 3일까지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질질 끌면요. 그 각자의 지지층들의 감정이 상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단일화 되더라도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27일이 가장 적기가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준석 대표 본인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 당신 좀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당대표가 조롱하면 어떻게 해? 라고 조언을 하더라도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라고 항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젊은 당대표 이것을 넘어서 네. 이제 본인도 대선 출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천 문제도 해야 되는데 좀 더 묵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치적인 미래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민주당 최민희 극문 똥파리 발언 논란입니다. 참 잘 안 나오는 표현이 나왔어요. 대선에서 이런 표현이 나올 줄 잘 몰랐는데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전 의원이 일부
아주 일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이런 표현을 지칭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뭐 도움이 되는 거냐, 뭐 일각에서는 뭐 엑스맨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앞서 아까 이준석 리스크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준석 리스크를 한마디로 이준석을 어찌할 건데 네네. 이번은 그럼 최민희를 어찌할 거죠. 그게 해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에 앞서 또 김포 관련 발언이 또 있어가지고 그렇죠.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발언을 하면서 최민희 전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네.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좁혀졌다. 네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다 이겼다고 교만하게 보였는데 단일화 결렬 이후에는 그런 분위기가 줄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결집하고 있다 하면서 결집 안 한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이 표현을 빼고는 다 선거거든요. 뭉치고 있다. 다 뭉치고 있다고 네. 그랬는데 사실 이러한 표현 자체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다 이겼다고 교만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은 교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네요.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국민들, 유권자들은 상당히 어떤 정치 세력이 교만하게 보일 때는요. 오만하고 교만하게 보이면 네. 등을 돌아서게 되거든요. 회초리를 들죠. 네, 그 회초리를 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 친문 지지자들,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친문 지지자들 맞아요. 아픈 손가락이라면서 뭔가 포용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 좀 상당히 핵심 임무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분은 미디어 특보단장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한다면 네네. 이게 엇박자가 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특히 지난번 윤석열 후보가 지금 자기가 집권하고 난 뒤에는 약간은 그러니까 이 보복 수사를 하는 듯한 그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해서 네네. 친문이지만 반 이재명 또는 비 이재명 지지자들까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지켜야 되겠다 해서 뭉치려고 하는 이런 그 중요한 시점에. 타임에 이런 식으로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지금 민주당이 지금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샤이 이재명 아니에요? 네. 샤이 이재명 중에 소위 말해서 친문이지만 이재명, 비이재명, 네, 반 그렇죠. 이재명 표를 끌어오고 끌어오는 싶은 것인데 거죠. 여기에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정말 상당히 찬물을 그렇죠. 아주 차가운 물을 지금 뿌렸습니다. 그런 얼음 같은 부분에서 물을. 상당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 같아요. 평론가님 이 상황 보셨잖아요. 저는 이 발언을 왜 했을까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표현의 문제와 인식의 문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뭘 설명하고자 했던 거냐면 지금 이제 이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보는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이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지지자들에게 하는 말인데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쭉 종합을 해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이제 좀 앞서가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좀 처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번 주 되니까는 좀 다시 이제 좀 좁혀지고 박빙의 있다. 어떤 승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왜 그러는 거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 지지층 내에 상당한 위기감이 커져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러다가는 정권이 넘어가겠구나, 윤석열 후보가 이기겠구나 이런 위기감이 있는 데다가 그 위기감에 또 하나의 또 어떤 그 위기감을 가지게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비서실장을 지냈던 분이 윤석열 후보 지지선을 지지하겠다고 해버리잖아요. 선언했죠. 그런 사건이 또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그동안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토 여론을 가지고 있던 이낙연 전 대표의 가까운 지지층 이 사이에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전까지는 경선 국면에서 좀 서로 굉장히 강하게 대립했던 측에 섰던 이런 분들도 지금은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제 그러한 발언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려고 이제 든 그런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효과를 더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지금 그렇게 이 정운현 전 비서실장처럼 이렇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이럴 게 아니고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위기 상황이기 좀 때문에 끌어안으려는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예, 과거에 이런 좀 험한 그런 것들은 이제 있고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이 극문 똥파리라는 표현은 이게 좀 너무 좀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이걸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민주당 지지자들끼리는 사실 또 자기들끼리 쓰는 표현이에요. 일종의 정치적 사투리입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가 너무 싫어서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극단적인 어떤 좀 뭐랄까요? 지지를 이제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절대 지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분들을 지지자들끼리 또 그렇게 저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오히려 이렇게 부르지 말자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최민희 전 의원처럼 무게감 있는 인사가 네. 이 말을 이렇게 써버리는 것은 오히려 의도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지금 차정 교수님 말씀 주셨었지만 대선 후보에 있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 문재인 후보에 대한 2017년 경선 때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비난, 비판들이 좀 마음의 빚이었다라고 하면서 뭔가 끌어안기를 계속 하려는 모습인데 너무 지금 결이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좀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표현은 잘못됐죠. 그러니까요. 정치인들이 특히 이제 최민희 단장 같은 경우에는 여권 내에 상당히 중요한 스피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이 정치적인 언어에 대한 품격을 인지하지 못하고 네. 이렇게 자극적인 언어를 통해서 진영을 결집시키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것 같은데 이것은 옳지 않아요. 저런 얘기를 들으면은 진영이 결집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더 그럼 와야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들은 그럼 우리가 똥파리야? 이런 생각해서 그러니까요. 오히려 기분 나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만큼은 최민희 단장이 사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치인의 역할은요, 혐오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품격 있는 언어를 씀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유해주고 이런 것들이 정치인이 할 일이거든요. 네. 저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서 어떠한 본인에게 관심을 좀 받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건데 옳지 않은 행동 같습니다.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차 교수님, 사실 TV 네. 토론 하면 네. 이번에 정치 이슈잖아요. 예. 그러면 뭐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한 뭐 사과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좀 끌어안기를 뭐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당대표의 어떤 그런 발언에 대한 뭐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언급이 상황이 좀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우리 속담에 긁어부스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아픈 부분인데 아, 아주 굳이? 중요한 TV 토론 시간에 네. 자신들의 그 치부를 먼저 드러내서 그럴 이야기하지는 일은 않을 없을 겁니다. 것이다. 왜? 지금은 상대에 대한 공격에 이제 총각을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상황을 네. 본다고 한다면 내 흠을 드러내지는 내 않을 흠을 거다는 드러나지는 거죠.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더 이슈가 많아지고 좀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논란도 더 확산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유권자들의 마음일 겁니다. 어떤 마음을 유권자들이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한 치 앞을 좀 내다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차재원 교수, 장성철 교수,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